우리 혁신 위원들이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겪은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소탈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고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달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NBS와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이번 주, 지난주죠? 어떤 추세 변화가 있었습니까? 소폭의 변화라는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폭이라는 게 결국 박스권을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었다. 재검이었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아주 큰 변화가 없다. 그런 이유는 이제 대륙주, 그러니까 대구, 경북, 또 60대 주부층들은 결집을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은 중무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도층, 무당층, 청년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호재는 동력은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현지 시각으로 28일입니다. 네. 대통령 잔뜩 부산 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평가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8일 현지 시각이니까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 상승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답보 상태 또 박스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북한이 지난 21일 밤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네. 도발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내셔널 플래그 이펙트라는 결집 효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지가 모이는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미국을 향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라는 게 지금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지지율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흐름이고요. 오히려 지금 그 순방을 통해서 엑스포 유치에 영향이 있었는지 근데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걸 보면 그런 기대감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각각 이제 준비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 또 중진 친윤 갈등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혁신이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오히려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핵관과 중진에게 총선 희생을 권고한 것을 두고 잘했다 이런 응답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잘한 결정에다가 45%, 또 잘 못한 결정에다는 27%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높은 잘했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또 전체 여론도 국민의힘 이 중진, 친윤 중진 또 지도부의 또 결단을 원한다, 또 변화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당장 호응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고 있고 또 변화해야 된다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내릴 때까지 그리고 친윤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험지 출마에 호응할 때까지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여론의 내년 총선의 분수령일 것이다. 네. 얼마나 적극 호응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이뇨한 혁신에 대한 평가도 갤럽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혁신위가 여러 안건을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그
그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내놓은 혁신 안들과 그 메시지들이 그래도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말을 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 여론이 높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갤럽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 역할 수행 평가하고 김기현 당대표 직무 평가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긍정 의견이 42%인데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26%밖에 나오지 않아서 네. 지금 이 한 당에 두 이제 리더가 있는데 당대표의 존재감이 더 강하고 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요한 혁신위의 그 존재감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인요한 혁신위와 그 험지 출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인데요. 윤핵관과 중진들의 험지 출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내년 총선 또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여론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고 세 가지가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왜 그러면 빨리 응답을 하고 화답을 하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이긴 하지만 괜찮겠지. 정당 지지율이 호각지세이긴 하지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총선이 가까우면서 또 정당 지지율이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지 총선에서 이 호의적인 그런 여론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부담스러워. 특히 중요한 건 수도권 경쟁력입니다. 수도권 지지율이 별로 영남 중진이나 지도부에서 희생이 없다. 그러면은 또 수도권 지지율에 별반 반응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혁신위가 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가동이 된다고 물론 일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혁신위원들은 내부에서 우리가 덜러리 설 일이 있어 이런 반발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럼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화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다음 달 27일이면 이준석 신당도 과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대구 경북에서도 영남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남에서 그 험지 출마 중진,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 찬성이 한 50.4%가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는 29% 나왔는데 잘모름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내년 총선에 대한 승리 전망 가능성이 낮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지금은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좀 해라. 특히 이제 지지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이 지역에서부터 조금 선도적으로 뭔가 혁신의 흐름을 좀 보여라라는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태경 의원도 김기현 대표가 울산 출마를 선언하면 역풍이 불고 지도부 존립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저도 좀 여론 흐름을 보면 동의를 하는데 네. 지금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여기서 내 지역에서 사명을 완수하겠고 왜 자꾸 내 지역에 시비를 거느냐. 그리고 나는 대통령과도 매일 3시간씩 자주 통화하는 사이다라고 자신의 이제 대통령과 관계성도 강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지지층 사이에서는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김석기 최고위원 이번에 선출한 걸 두고서도 체제를 좀 강화한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 정당 지지율에서 국내인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러한 그 지지층의 요구들을 당 지도부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 흐름이 굉장히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은 험지 출마에 화답을 했습니다. 인천 계양 출마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했는데 네. 험지 출마할 경우 어떤 승산 여부를 떠나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나요? 그렇죠.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험지 출마 또 불출마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중진들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거든요. 이럴 때 원희룡 장관과 만남으로써 이 군부를 더 뗄 수 있는 화력을 높일 수 있는 이른바 쌍커리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 위원장도 원 장관을 원하고 원 장관도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다시 총선을 앞두고 주목받을 수 있는 대선 후보급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수도권 경쟁력에 또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주목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 한판 승부를 벌릴 바로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인데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성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원희룡 장관의 이미지는 좀 희생, 도전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원장관 봐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 대선 주자로서의 부각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저도 남지 않는 선거였지만 저도 남는 선거였습니다. 그만큼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조금 이미지를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반전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한동훈 장관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 된다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이 그 총선에 출마했을 때 여당의 도움 여부가 41대 42로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전체 여론의 흐름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동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원내 그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좀 가벼운 언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좀 이미지적인 행보들 때문에 저렇게 도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높게 나온 건데 그렇지만은 그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또 출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와서 아무래도 지금 이 총선을 이기기 위한 승리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카드가 지금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기정사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기정사실화 한다면 어디로 합니까? 한다면은 뭐 대구 뭐 거론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만 보도상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오랫동안 30년간 이 총선 또 선거 지역구 분석을 해왔으니까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물론 종로에 출마한다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또 현역도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국민의힘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경쟁력이거든요. 그것을 끌어가려면 적어도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인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은 서울에서도 뭐 강남 그럼 어이구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 나왔어요. 이런 데보다는 종로를 출마함으로써 전체적인 선거판을 견인하는 역할,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도나 무당층 그리고 2030 MZ세대가 얼마나 들어와 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한동훈 장관의 이 바람이 주목을 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이슈들이 좀 가라앉는 현상. 또 하나는 이준석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준석 바람의 차단 효과도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노릴 수가 있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짧게 덧붙이면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지금 원희룡 장관이나 이제 모두 총선을 위한 승리 카드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당장 발에 불 떨어진 게 이분들이 실제 출마했을 때 당선될 수 있느냐, 특히 수도권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느냐거든요. 종로도 이제 뭐 대권 주자로 가는 디딤돌이라고는 하지만 여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선 가능한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도 친명계 비명계 공천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대의원 권한을 약화시키고 권리당원 비중을 강화하는 안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 이제 혁신위에서 제안했던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대의원의 권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 일반 권리당원의 일을 놓고 본다면은 대의원은 60대 정도의 그 수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대 정도로 낮추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그 현재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의 출발이 바로 이 대의원의 그 높은 가중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당 내의 지지층에서는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1대1인데 왜 민주당은 60대1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대의원 제도는 그 총선 공천 룰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당대표 선출할 때 이게 대의원이 중요하지 총선 그 공천 과정에서 이 대의원의 역할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내 비명계가 하나의 어떤 그 당대표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배 소장님, 비명계가 탈당 분당까지 할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 진단을 좀 해주시죠. 저는 비명계 이슈가 적지 않은 이슈라고 봅니다. 상당히 큰 파장을 일부러 일으킬 수 있는 이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 분당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분당을 하게 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내년 총선 대비해서 혁신적일까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비명 간의 이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분당을 하게 된다면 호남 또 수도권 또 50대 초반이 되겠죠. 초중반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2030 MZ세대 민주당이 왜 이래? 이렇게 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이렇게 되면 굳이 그러면은 지역구는 그렇다 치고 양강구도니까 비례투표까지 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있어? 우리는 비명계 민주당을 찍어줄 거야. 이런 또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근에 현수막 논란 또는 암컷 막말 논란 이 부분도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보태지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까지 번지면서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또 상당히 어려워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그런 상황인데 네. 인천 계양을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다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민주당에 유리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원희룡 장관이 이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만나면서 험지 출마를 자기는 희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출마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치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체급 맞추기라는 말이 있는데, 당대표와 체급을 맞춰서 자신의 지금 현재 낮은 존재감을 좀 높이려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 특히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그 차기 지도자 조사를 하면은 원희룡 장관은 지금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서 네. 자기 체급 맞추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최강욱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이 성비화 발언 이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같은 막말 논란이 각 당 지지율, 총선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저는 박빙 지역에서 치명적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 심지어는 한두 표 차이라도 당선이 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많아야 1000표. 바로 그런 곳이 이제 박빙 접전이 전개되는 바로 수도권인데, 그런 데서 이런 여성 비하 발언 또는 청년 비하 발언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여성 유권자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를 묶고 보면 전체 유권자 수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 이 혁신에 있어서 또 당의 쇄신에 있어서 이런 비하 발언에서는 정말 엄벌 100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둔다든지 아니면 유야무야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총선 최대의 곤혹스러운 사태를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 부분을 잘 처리하고 징계해야 될 부분들은 끊어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총선에 신당 창당 이거 뜨거운 관심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갤럽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고 NBS 조사에서도 지지 안 하겠다는 응답이 한 69%에 달했는데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 설문 기술적인 어떤 그런 착시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이준석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 38, 좋지 않게 본다가 48%고요. 지지할 의향이 있냐가 이제 20%대 나오고 지지하지 않겠다가 60%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 하나를 놓고서 지지하겠냐 지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도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요새 30대 초반 나오잖아요. 네. 뭐 비슷한 흐름으로 전체 여론으로 볼 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준석 신당 지지 여부 이 한 당을 놓고 물어봤을 때 20%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파괴력이 있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민주당에만 타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쉬울까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우가 뱅크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율의 타격을 받는데 그걸 쉽게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뛰어든다 쉽지 않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 자체가 후폭풍을 불러와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에 또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을 때 몇몇 의석 정도를 얻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조국이라는 인물 개인은 더불어민주당 아주 적극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선 때 투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영향 또 이 선거구제가 앞으로 변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점에서는 신당 만들기가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높을 수 있겠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구 경북 민심을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있지만 친박 세력은 없다 이런 의견이 35.8%를 차지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다면 TK 지역에서의 또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글쎄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부각되거나 불거질 개연성은 높지 않다. 다만 경북 지역에 또는 대구 지역에 출마하는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가능성 정도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전직 대통령들 총선에서 뭐 뚜렷한 행보를 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어쨌든 네. 간에 상징적인 어떤 영향력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영향력은 작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영향을 크게 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 이 지지층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쌍특급법 여야 네. 지금 격돌 예상되고 있는데 조사를 보니까 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이 쌍특급 처리 여부가 전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네. 30대 초반인데 이게 추진이 되어서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이후의 일정이 굉장히 지지율과 연동이 되게 깊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민주당이 이걸 또 잘 처리를 못하면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역풍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엑스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28일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데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어떤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개최에 확정이 되느냐가 네. 더 중요하겠죠. 기존으로 보면 부산 엑스포 개최로 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긍정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도 있습니다. 연결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K 지역의 지지율이 대체로 지금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물론 2030년이긴 하지만 그런 기대 심리 자체가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최를 못 한다면 지금의 국정 수행 지지율 추세와 큰 변화가 없겠지만 네. 개최를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작동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엑스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순방이 프랑스 하러 갔다 왔는데 그리고 귀국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 그게 엑스포 유치 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유치를 못하면은 상당히 좀 많은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지지율에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을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까?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현지 시각으로 28일 이 엑스포 개최 여부가 중요할 거고 또 하나는 이번 주로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그다음에 이종섭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특히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시나요? 저도 엑스포 개최지 여부와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선거구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목소리가 나와서 이거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관련해서 입장을 낼까요? 낼 것 같습니다. 네.